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도농격차 문제로 골치 아픈 박정희. 1969년 8월 박정희는 경상남도 수해복구 현장 시찰을 위해 부산으로 가던 중 경북 청도군 마을어귀에서 갑자기 특별열차를 멈추게 했다. 경부선 철도변에 위치한 한 마을의 울창한 산림, 말끔하게 개량된 지붕과 잘 닦인 마을 안길에 박정희는 크게 감동을 받았다. 이 마을은 참 잘도 가꾸었군. 우리 농촌도 모두 이렇게 변해야 될 텐데. 평소 박정희는 자신을 농민의 아들로서 이미지화했다. 반농 출신의 대통령, 역경을 딛고선 대통령. 늘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소탈하게 막걸리를 주고 마시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하지만 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었으니 농촌 사회의 낙후성은 박정권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사실 이전까지는 도농격차라는 말 자체가 없었지. 도농격차가 이슈화된 거는 70년대 초반부터야. 때문에 박정희는 농민들의 불만이 점화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농촌의 문제를 해소해야만 했다. 가뜩이나 박정희와 공화당은 농촌의 지지를 기반으로 표밭을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을 살리는 문제는 정권의 유지와도 직결되는 부분이었다. 여기에 삼선개헌으로 민심이 어수선하고 71년에는 박정희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과 총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1970년 4월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발표하게 된다. 우리 농촌도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꿉시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농촌을 현대적으로 만들자고? 말은 좋지만 대체 뭘로? 시멘트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다. 그러던 70년 여름 공화당 재정위원장 김성군이 청와대로 찾아왔다. 카카, 이번에 쌍용양회에 시멘트 생산이 너무 많아서 재고 처리 때문에 골치 아프답니다. 그래서요. 팔려야 할 시멘트가 안 팔려서 돈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돈을 융자해주면 그 대가로 시멘트 재고분을 몽땅 넘기겠답니다. 좋소. 그 시멘트를 정부가 사들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30억 원으로 시멘트 1천만 포대를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는 이걸 농촌에 무상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63년 대선에서는 밀가루를, 67년 대선에서는 막걸리를 뿌려서 쏠쏠한 재미를 봤던 정권은 71년 대선을 앞두고는 시멘트를 대량으로 무상 배포한 것이다. 자자, 각하께서 농민 여러분을 위해 친히 하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국 3만 5천 개 부락에 각각 300포대씩 지급했다. 당시 내무장관 박경원의 얘기다. 사실 새마을운동은 시멘트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내가 박 대통령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시멘트 배포의 효과는 곧 예상을 뛰어넘었다. 1만 6천여 개의 마을에 빨래터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전의 빨래터의 모습이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마을 공용 빨래터의 모습이다.
다리가 놓여지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이다. 마을의 다리 공사의 모습이다. 이거 제법 효과가 괜찮구만. 일제의 농촌진흥운동, 새마을운동의 모태. 새마을운동이 시멘트 처리를 위해 시작되었다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1930년대 일제가 추진했던 농촌진흥운동과 상당 부분이 흡사했다.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또 새마을운동을 추진한 주체들이 대부분 농진운동을 경험했던 세대들이라 할 때 일제의 농진운동을 먼저 이해하는 일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1920년대 산미 증식계획을 통해 조선의 농촌을 거대한 쌀공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1930년대 초 일본 경제를 크게 흔들어 놓고 말았으니 당시 일본 경제에 편입된 조선의 농가는 세계공황의 여파로 쌀값 폭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흠이 쌀값이 3년 전의 절반도 안 되불어. 이럴 때 조그만 논마지기로 근근히 농사를 짓고 살던 자작농들은 도저히 살아날 방도가 없었다. 애공 비료값을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네. 때문에 자작농은 크게 몰락하고 대신 남의 땅에 빌부터 농사하는 소작농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소작농들이 넘치자 곧 지주들의 횡포가 시작된다. 원래 50%만 받던 소작료를 70%, 80%까지 올려받게 된 것이다. 요즘 마진이 좋지 않아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됨. 아니 그럼 우린 뭐 먹고 살라고요? 싫으면 관두던지. 어차피 일할 사람은 넘쳤다. 그러니 소작 기간도 짧아졌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1930년대 조선의 농촌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저항운동이 판을 치고 공산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총독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뜨아! 어떻게 하면 조선 농민들의 분노를 달랠 수 있을까? 하지만 소작농을 살리겠다고 함부로 농촌을 개혁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지주들만큼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협력자들도 없으니 말입니다. 친일파로 대변되었던 대부분의 지주와 자본가들의 모습이다. 드라마 각시탈의 모습이다. 때문에 총독부는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곧 묘안을 찾았다. 요즘 조선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불평불만들이 많은데 그건 조선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야. 잉? 즉 일제는 세계 대공황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농촌의 위기를 농민 스스로의 탓으로 돌려 그 불만을 잠재우고자 했던 것이다. 너희들 책임인데 왜 총독부만 탓하는 거냐고. 그리하여 1932년부터 농진운동이 시작되게 된다. 조선의 농촌이 가난한 것은 농민들이 워낙에 게으르기 때문임. 세상에 조선 농민만큼 게으른 사람들도 없음. 매일 술 먹고 노름질이나 하고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지. 가난을 벗어나고 싶거든. 쓸데없는 낭비는 줄이고 모두 열심히 일을 하자는. 적당한 일거리를 마련해 줄 테니 군소리 말고 열심히 일들 좀 하라고. 동시에 당근책도 던져줬다.
대신에 앞으로 소작농들에겐 최소한 3년의 소작 기간을 보장하겠음. 돈이 필요하면 대출도 해주겠음. 오늘날 농협의 시초이다. 3년의 소작 기간?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사실 운동을 추진하면서 채찍만 있고 당근이 빠지면 농민들의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작 기간을 보장해주겠다니 그것만으로 농민들은 반가운 일이었다. 시방 농촌진흥 머시기를 해주면 소작 기간을 늘려준다고? 그리하여 농촌에서는 저수지를 보수하고 공용 탈곡기로 작업 능률을 높이고 가마니 짜기, 송진 채취 등의 부업이 활성화되고 노름금지, 금주, 금연운동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게 된다. 하지만 농진운동은 결국 총독부의 농촌 지배력 강화를 가져와 전시체제가 도래하는 1940년에는 가마니 공출, 송진 공출이라는 혹독한 공출 사업으로 변모하게 된다. 애공. 그리고 농진운동으로 실제로 농촌이 잘 사라졌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정치적인 면에서 보자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